자, 이어서 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오늘 SVB 은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그럼 그 전망은 어떻게 되냐? 이분과 함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한번 출연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이거? 글쎄요. 그 2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요. 네네. 1월 초에 또 제가 그 마지막 한 1, 2, 3부로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 마지막에 환율 금리 주식 상황은 1월 달에 그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렸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오늘 근데 이제 워낙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거죠?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보니까 뭐부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SV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 자료를 이렇게 띄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은행을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은행을. 예, 지금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그 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마에 오르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고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되시면 네. 좀 이제 은행에 대해서 왜 파산했는지를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SVB 은행이 이제 문제는 48시간 만에 이렇게 파산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연준과 미국 정부한테 시간을 얼마 주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 전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은행은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은행이 돈을 만드는 거를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는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누군가 자기 자본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또 빌려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돈은 늘어난다. 맞습니다. 벌써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다시 그냥 편하게 네네.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은행의 성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은행은 이렇게 그 과거에 대기업들도 은행의 론 융자를 주로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네.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컸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도 조금씩 이렇게 틀린데요.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영미권보다는 네. 좀 공공적인 성격과 네, 구제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정부의 역할이 좀 강하게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 등급 면에서도요. 네. 아시아권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국가 등급 한 단계 아래에 대형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똑같습니다. 항상. 네네. 항상 한 등급 아래입니다. 네. 원너치라 그러죠. 아래고요. 저희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써놨지만 일반인들은 네. 돈을 빌려주지 마라. 네. 친구도 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증 서지 마라. 예,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빌려주면 다른 돈이 있어도 네. 그걸 갖다가 저기가 있으면 쓰고 난 다음에 후순위 채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러기 그쵸. 때문에 안 네. 갚는 거죠. 그냥 돈이 돈 좀 있어도. 갚아라고 하면 알았어. 야, 좀 이따 갚을게. 좀 이따 갚을게. 자꾸 뭐 그게 후순위 채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 후순위 채권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요. 은행은 안 갚고 못 베깁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네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선순위 중에서도 선순위 채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양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제가 써놨지만 달러의 유통량이 약 4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달러 지폐를 얼마를 찍어냈는지를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줘요. 네. 이게 다 합해 보면 약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찍은 건 2조인데 네. 유통되는 건 40조라고요. 20배가 넘게 그렇습니다.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게 그 은행들이 신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든 그 돈이 바로 신용 아, 화폐죠. 네. 예.
그래서 신용화폐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을 제가 저렇게 한번 써놨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골프는 잘 못 치지만 네네. 변프로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A은행의 신용카드로 아침에 B 커피점에 3,000원을 결제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가? 네. 이게 현금으로 하면 이런 게 안 나타나죠. 현금은. 그렇죠. 현금은 그냥 3,000원 내면 끝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은행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네. 대차대조표에서는요,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잡히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외상으로 빌려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변프로가 B 커피점에서 A 은행 발행 디지털 원화를 지급한 거랑 똑같아요. 네네. 예, 네. 그렇죠. 네. A 은행이 발한 신용으로 발행한 디지털 원화를 준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외상이는 매출이라고 똑같은 거죠. 네. 예, 빌린 거예요. 네. 빌려준 거고. 그래서 부채 쪽에서는 가맹점한테 이제 A은행은 또 줘야 돼요. 돈을. 그렇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변제를 받는 거예요. 변프로한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A은행은 자기가 발행한 A은행 발행 디지털 원화를 갖다가 가맹점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3,000원어치. 네. 예. 그거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죠. 진짜 돈입니다. 네. 3,000원과를 교환을 해주는 1대1 고정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두 가지 환전과 대출의 과 같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 그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이해를 하시면 모든 거에 나중에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거는 이제 제가 써놨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일단 은행이 무한적으로 돈을 갖다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보시면은 자산, 자본, 부채, 티계적이라고 하죠. 저렇게 네.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을 50억을 갖고 있고요, 자본이 50억이고요, 자기 이제 주식이죠. 네네. 그리고 나 부채가 50억이라고 한다고 쳐요. 만약에 고객의 예금이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자본이 50억, 부채가 6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예,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은행도요 돈을 빚었어요. 네. 고객들이 예금한 거는 예수금은 이것은 은행의 부채입니다. 빌린 부채죠. 돈이에요. 네네. 그런데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도 10억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자산이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10억만큼의 자산을 이용해서 또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돈이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네. 첫 번째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긴다고 듣긴 들으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아져야 돼요.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돈을 레버리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외국에서 아이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상업은행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요? 저희가 주식하는 것처럼 미수금 이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대 마진을 최대한 벌리는 이건 잘 아실 거고요. 자, 가정을 한번 할게요. 네. 뭐냐면 모든 예금은 우선 A은행 한 군데에 예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A은행이 여기 나오는 B, C, D, E 모든 고객들의 주거래 은행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A은행과 집중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 그 하늘의 지급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리저브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쵸. 전부 이건 다 절대 대출을 건드리면- 못 해요. 네, 그쵸. 그건 이제 한국은행이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뭐 7%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0%, 2%인 그 계정도 있긴 하지만 통상 한 7% 정도 됩니다. 지금 준비율이. 그렇지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 가정을 하면은 은행이 100억을 수취하면 이제 B 기업에는 9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B 기업은 또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쓸 적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빌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그쵸. 부동산을 4억을 사고 싶어가지고 빌리든가. 네. 이러면은 또 여기에 90% 이걸 갖다가 그 C 기업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C 기업은 이것을 팔아요. 팔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죠. 돈 받았죠.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넣죠. 예금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된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네.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은행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가 준 게 있고요.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자기가
창출한 만큼의 신용이 네네. 예, 과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 뭐 승수 효과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승수예요.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100억이 되고 90억이 되고 81억이 되고 계속 네. 끝까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더하기 90억 더하기 81억 더하기 76억 76억 이게 되는 거네요. 계속 되는 거죠. 네네.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네. 이제 원금에다가 곱하기 이자 아까 그 여기서는 이자율이 이제 지급 준비금이니까요. 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0.1이 되겠죠. 0.1이 되면은 0.1을 갖다 1로 나누면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0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프로. 갑자기 좀 복잡해졌는데 예. 저희가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간단합니다. 이제 세 가지 플로가 있어요. 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금을 갖다가 새로 들어온 예금의 증가분을 대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융자가 빨간색입니다. 네. 예. 두 번째 파란색은 뭐냐면은 그 기업이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뭘 사든가 아니면 적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사옥을 구입하든 설비 자산을 사든요. 네.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비용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투자로 쓰든 네. 어차피 다 사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출이에요. 두 번째 파란색. 네. 세 번째는 그 매출을 한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뭐 매니지먼트 회사에 가가지고 사옥을 사든, 네네. 그죠? 네.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한테 사옥을 사든, 그죠? 그러면 그 사옥을 판 기업은 또 예금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기계를 판 기업은 네.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예금을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 세 가지 플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네. 예. 오. 그래서 제가 위에 써놨지만 저기 신용이라고 말하고요, 레버리지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쉽죠? 네네. 예. 다 따라왔어요. 저 예. 여기까지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다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네.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간단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은행에. 그래서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요. 이 레버리지를 책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행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그래서 통상 지급 준비율이 한 7%가 되면 그 한 14배가 되고요. 네네. 이제 그 다른 계정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7%보다는 좀 낮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통상 한 5% 정도로 가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은행들이 한 20배 정도의 20배 정도? 예, 어. 돈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까 아까 2조에 40조. 그러면 20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은행을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했는지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네네. SVB 은행, 이 네. 실리콘밸리라는 이제 캘리포니아 소재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48시간에 48시간 망했는지를 이해하시기에 좀 편할 거예요. 네네. 이제 그래서 다음을 넘어보면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그 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샌프란시스코는 가봤는데 실리콘밸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샌프란시스코는 왜 가셨었어요? 그때 혹시 그럼? 샌프란시스코는 뭐 놀러 갔죠. 놀러 가셨. 날씨가 업무차가 아니라. 전 또 업무차 가셨으면 또 거기에 뭐 경험담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잘 놀고 오셨죠? 네, 업무차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뉴욕이나 뭐 가끔씩 하고 네네. 뭐 LA는 간 경우는 있어도 샌프란시스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구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요. 자, 그러면 SV뱅크는 어떤 기업이었길래 우리가 2층까지 이해했던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그 일단 그 은행이 아까 제가 예금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은행이 예금을 받는데 이 SVB 은행의 고객은 주로 IT 기업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주로 벤처 캐피탈이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모읍니다. 네. 이게 벤처 캐피탈이요.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도 벤처 캐피탈의 산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여의도에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모아요. 네. 그렇겠죠. 네. 돈을 모으는데 이 예금을 갖다가 SBV 은행에다가 벤처 캐피탈 돈을 예탁을 한 거예요. 그죠? 예금을 합니다.
정기 예금이든 그렇죠. 일반 네. 예금이든 네. 그죠? 예금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는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네네. 은행이 빌린 돈이에요. 네. 어떠한 부채를 은행이 빌리든 개인이 빌리든 기업이 빌리든 네. 부채가 들어오면 부담도 같이 옵니다. 그렇죠. 그 네. 부담의 형태는 이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돈을 줘야 돼요. 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 사용료를 갚기 위해서 은행은 제가 3번에 써 있듯이 은행이 이자를 갚기 위한 수단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뭐냐면 수익성 자산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자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아까 예대 마진을 챙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가계 대출, 주로 모기지 대출이 많겠죠. 가계 대출을 해주고요. 생활 뭐 자금 같은 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네. 모기지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하고요. 또 기업에도 그 투자 자금이라든가 설비 대출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 대출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양호한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예대 마진을 챙깁니다. 네. 이 수익성 자산으로 변모시킨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을 다 해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프라임도 있고 서프라임도 이렇게 다 신용 레벨별로 다 매겨요. 네네. 자산도 그렇고 사람들도 신용 등급으로 매깁니다. 기업들도 매기고요. 네. 다 있어요 은행에는. 네. 그런 조금씩 뭐 부르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 신용도가 높은 쪽에다만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많아지면 네네. 예금이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남는 자금을 또 이제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현금으로 놔두면 얼마 안 나오니까. 지금 저 말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랬다는 건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랬다는 겁니다. 어. 실리콘밸리 은행도 캘리포니아의 상업은행이라고 저기 써놓은 거는 제가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인 은행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 예금이 갑자기 많아진 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 갑자기 얼마나 많아졌냐면 사실 그 되게 부자된 건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되게 부자된 건데 막 자산 엄청나게 자산 거의 3배 가량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게 부채 형태로 늘어난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맞아요. 아 그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요. 또 이것을 갖다 운영하는 묘미를 많이 살리지 못했던 네.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경험이 없는 그 직원들이 많지 않았나. 네. 제가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이 사정은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그 투자를 잘 못한 결과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데 대해서 경험이 많았어야 되는데 뭐 뉴욕이나 이런 쪽에 뭐 큰 IB라든가 네. 큰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잉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럼 긴 쪽에다 투자하자 좀 단순하게 생각한 그쵸. 거죠. 그것도 안전하니까 미국 국채 그것도 장기물 10년 이상 그냥 쟁겨놓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게 큰 도구로 돌아온 겁니다. 그쵸.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 생긴 거죠. 이제 아까 레버리지가 있다 그랬죠. 네. 좀 다른 은행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레버리지 비율이 한 10대 1 정도 됐어요. 예, 그 정도 됐고. 레버리지가 10대 1 됐다는 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본 비해서 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네. 타인 자본이 예를 들면 10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그러면 들면 쉽게 생각하면은 내 자본이 100억인데 지금 예금으로 받은 게 1000억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뭐냐면은 줘야 될 돈은 네. 100억인데 갖고 있는 돈은 실제적으로 10억밖에 없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인출 사태가 있으면 힘들어진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갖고 있는 아까 잉여 자산, 네네. 그죠? 유가증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끌어서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왜냐하면은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는 그쵸. 않잖아요. 네네. 이 기자가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예금이 많아지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예금이 적을 때는요 인출하는 돈도 적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네. 그런데 예금이 많아지면은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출하는 돈도 하루에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것을 아마 미스매치를 했었던 걸로 미스캘큘레이션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이 자금을 짤 때는 이제 만약에 들어온 돈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그렇죠. 돈을 생각하면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나가는 돈도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많아지니까 아. 그것을 갖다가 채권을 계속 팔아가지고 이걸 충당을 한 거죠. 근데 장기 채권일수록 이제 막투막 시가평가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시면 시가평가는 이제 자산 부채 가치를 이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장부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네. 그냥 맨날 바뀌기 때문에 네.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뭐 맨날 바뀌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매일매일 해요. 네네. 그래야 정확하니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로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실현 손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실현 손실. 시가평가를 그 모든 그러니까 95%가 채권이라면서요. 그 95% 모든 채권을 다 시가평가를 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이제 투자유가증권이 있고요. 아, 네네. 이제 보유 투자증권이 있고요. 네. Available for sale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 매매용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럼 보유자산은 시가평가 안 하고 보유자산은 좀 떨어져도 어차피 이거 10년 후에 내가 이자랑 원금 다 받을 건데 시가평가 안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매자산 네, 매매자산은 반드시 하게 돼 있죠. 매매자산 시가평가하고 그 정도로 예.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SBB의 경우에는 두 개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은 갈수록 인출이 많아지니까요. 네. 투자유가 증권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채권 평가가 손실이요. 네. 이게 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채권은 손실이 안 납니다. 안 나죠. 네. 그냥 끝납니다. 네. 그걸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네.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살았다. 큰 고비 넘겨야 돼. 운이 좀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채권을 샀던 시기가요. 2020년대 한창 비쌀 때. 제로금리죠. 제로금리니까. 예. 그때 당시에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0%대였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2021년, 네. 2021년 또한 1%대였습니다. 네. 그때 샀어요. 네. 너무 비싸게 산 거죠. 그쵸.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하고 반비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비싼 거예요. 네, 금리가 그쵸. 높으면 싼 거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비쌌는데 이걸 사고 나니까 올해 초 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4%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막투막. 그러면서 인출은 계속 일어나고요. 근데 계속 이제 인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고요. 인출이 저 옆에 있는 저 옆 사무실 CEO가 돈 뺐다더라 이런 얘기도 다 있었을 거고 또 벤처 캐피털들은 직접 그 재무나 이런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VC에서 이제 CEO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우리가 돈 예탁한 SVB가 좀 위태위태하다는데 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넌지 해주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일어나니까 네네. 인출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인출이 많아지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기업이든지요. 자기가 맡겨놓은 예금이 그 은행의 마지막 예금임을 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은행에. 네. 내 자산이 은행의 마지막 자산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네네.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라스트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채권을 매도해서 돈을 갖다가 손실을 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하루에 수백억 달러씩 인출을 하니까요. 네네. 수백억 달러면요 몇십 조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몇십 조씩 나오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매도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국 국채가 유동성이 많다 그래도 네. 그걸 내놓는 순간이요 그냥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손 든 거죠 이제 이렇게 든 거고요. 이제 그래서 대체로 아마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은행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신용자산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돈이 화폐가 어떻게 돌고 그 다음에 SBB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쫓아오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쫓아오셨을 건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우선 그 금리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띄워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2년 국채 금리와 2년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확 떨어졌죠. 네. 예, 지금 미국채 금리가 5.1%였어요.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3.9%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가량 급락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국채 금리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피벗을 할 거다. 이제 금리 정점이 이제 거의 다다랐다. 한 번 네네. 정도 올리고 말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예,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그 제가 그 1월, 2월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의 키워드는 신용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혁명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작년에는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네네. 예,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올해는 신용 이슈, 예, 신용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가상금리가 높아졌어요. 예, 그만큼 뭐냐면 이거는 기업의 조달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예. 돈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만큼 위험이 높아졌다. 위험도 높아졌다. 예, 네. 예, 위험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뭐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오히려 올해 초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베이시스 포인트라고요. 네네. 0.01%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CDS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럼 그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험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CDS는요. 개별 기업을 상대로 개별 나라를 기준으로 어떤 그 주체 객체별로 네네. 이렇게 위험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디서 뭐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주로 이제 마켓이라 그래서 런던 CDS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신용도 팔고 삽니다. 신용. 네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5%잖아요. 496bp라고 하면 네. 5%인 겁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5년짜리 CDS 가상금리가 5%인 거예요. 그러면은 런던 시장에 가서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 이거 망할 것 같아서 왠지 불안해. 그럼 다른 사람한테 연 5%의 가상금리를 주고 이것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5%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도 위험이 낮으니까 거의 뭐 0.4%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줘도 나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은 그래도 커버 위험이 적으니까 대신 뭐 수익도 그만큼 적게 받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 3부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로 이것만 네. 우선 보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는 1월, 2월 방송과 동일한 세 개의 표예요. 그때 다 그 이해를 아마 보셨을 테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와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가 이제 환율이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연초에 이제 금리가 있는데요. 이제 금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채권 금리가요.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죠. 중반기를 보시면 네. 이 연초에 채권 금리 이렇게 낮아졌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신용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신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금자들이 못 믿기 때문에 뱅크런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랬는데 아까 크레딧 스위스와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네. 예,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을 보시면은요. 네. 환율을 보시면 이제 중반에 환율이 반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반에는 1,1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1,300원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예상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여름까지 무역 적자 이슈하고 좀 안타깝지만 북핵 이슈도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온 상태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한국의 리스크 오프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스크 오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도 보면서 미국은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뭐 빠지지 않는데 선물 시장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랑 일본 시장은 좀 충격이 크길래 그건 왜 그렇게 특히나 그 우리나라에는 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얘기하지만 네네. 그런 것보다도 지금 무역 적자가 네. 좀 이슈가 있어요. 예, 무역 적자가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직 우리나라가 기업들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은 다 수출에 많이 연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수출이 벌써 4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무역 적자는 둘째치고라도 수출이 반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출을 반등해야지 외국인들의 투자가 아마 다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북핵 이슈도 있지만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예,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아까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써놨지만 네네. 한미 금리 격차 확대도 지금 한 0.25%는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은 1,400원대 계속 있을 것으로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을 보시면 이 주식은 경기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증가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1월달, 2월달에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네. 주식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용 프리미엄이 확대가 됐죠. 지금 네. 한계 기업이 불행히도 출연을 했습니다. 네. 예, 출연을 했고 이런 신용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투자에 꼭 생각하시고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네. 항상 나쁜 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은 100% 이번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17세기 가격혁명과 비견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거의 가격혁명적인 수준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CPI가 나오긴 했지만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 같고요. 연준은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갖고 가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식이 다시 폭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년에 존재를 해요. 네네. 내년 상반기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이제 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무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딱 한마디로 느낌은 뭐냐면은 조금 시간 두고 좋아지니까 지금 너무 급하지 말자. 예. 그 정도로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항상 뭐 타이밍입니다. 네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 SBB 은행도. 아, 그렇죠. 예, 투자도 타이밍이니까요. 그리고 좀 사이클이고요. 그러니까 네. 사이클을 타시고요. 네. 타이밍을 잘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올해의 시나리오 3가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표를 받고 이번에 작성하셨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난 1월에 작성하신 걸 하나도 변함없이 예상됐던 그 리스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라서 전무님의 말씀이 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참 도움 말씀 크게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